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그 배신의 대가로 제가 무엇을 남편에게 돌려주었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8,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캘리그라피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때때로 캘리그라피 전시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 강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보물인 연년생 딸과 아들도 있습니다. 딸은 대학생인데 현재는 호주로 교환학생을 가 있고요. 늠름한 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 중입니다. 지금 제 삶이 비교적 평온해 보인다면 그건 아마 폭풍 같은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배우자 때문에 소갈이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사실 결혼 생활 내내 그랬습니다. 저희 남편은 소위 지독한 사업병에 걸린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사업으로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무능력한 남편 대신 제가 생활을 책임져야 했는데 그때 제가 선택한 게 보험 영업이었어요. 결혼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때 보험 영업을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너무 어렵고 배울 것도 많았지만 악발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타고난 성실함 때문인지 아니면 절박함이 만들어낸 능력인지는 몰라도 실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그에 따른 수입도 꽤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네 식구 생활비, 애들 교육비, 심지어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빚까지 전부 제가 번 돈으로 해결했거든요. 나중에는 회사에서 나와 따로 개인보험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무능함은 평생 동안 저를 속상하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나마 능력이 있으니 괜찮다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결국 탈이 나더군요. 밤낮 없이 일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결국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저더러 당장 일을 그만두고 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당장 내가 일을 못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제 몸이 버텨주질 않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정들었던 보험 일을 모두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꾸준한 치료와 휴식을 가진 덕분에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어요. 몸이 좀 나아지니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샘솟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기에 제가 돈을 벌어야 했기도 했고요. 그럴 무렵 시작하게 된 게 캘리그라피였습니다. 막연하게 예전부터 붓글씨 쓰기나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있고 좋아해서 단기적으로 배운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맘때 캘리그라피의 매력에 푹 빠져 본격적으로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었죠. 그러면서 서예가나 캘리그라피 작가분들과 인연도 되고 또 그 인연으로 작게나마 전시회도 할 수 있게 되고 문화센터에 수업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작은 카페를 차렸고 거기에 제 캘리그라피 작품들을 채웠어요.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글과 그림도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제 글씨와 카페 분위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름 동네의 사랑방 같은 카페가 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도 나름 성공을 했었고 캘리그라피 작가나 카페 사장으로 나름 괜찮았기에 그런 저를 보며 남편 주변 사람들은 남편에게 그런 말들을 곧잘 했습니다. 와이프가 능력이 좋아서 다 먹여 살린다. 와이프 잘 뒀다. 걱정이 없겠다. 그런 소리를 말이죠. 물론 저를 향해 칭찬을 해주는 거긴 하지만 그런 말들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겉으로는 허허 웃었지만 속으로는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 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본인 대신 와이프가 총대 메고 가게를 이끌고 나가면 저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 못난 인간이었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의 속마음을 몰랐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간절한 표정으로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번 개발 아이템은 정말 달라. 시장 조사도 철저히 했고 성공 가능성도 아주 높아. 내가 그동안 당신 속 썩인 거 다 아는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어? 제발. 여보, 마지막이라는 말 우리가 결혼하고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당신 사업한다고 돈을 얼마나 날렸는지 기억은 해? 내가 당신 기죽을까봐 매번 별말 안 하고 넘어갔지만 나라고 안 힘들었겠냐고. 알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더 신중하게 오랫동안 준비했다니까. 이건 정말 돼. 사업 자금 많지도 않고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 정말이야. 당신이 조금만, 정말 조금만 보태주면 이번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성공시킬게. 당신이랑 우리 애들 나도 호강 한번 시켜보자. 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그런 식으로 부탁한 게 한두 번이겠나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아이들 아빠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또다시 남편의 마지막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모았던 적금 통장을 깨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여기,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이야. 만약 또 잘못되면 우리 정말 끝이야. 두 번 다시 당신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명심해. 당연하지,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의 믿음 절대 잊지 않을게. 내가 이번에 반드시 성공할게. 좀만 기다려줘. 솔직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모은 돈을 건네줬지만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처럼 남편의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신기술 관련 아이템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잘 맞물렸던 건지 아니면 정말 남편에게 뒤늦게 사업운이 트인 건지 하여튼 정말 잘 됐습니다. 한번 사업이 트이니 탄탄대로더군요. 일이 잘 되고 거래처가 확 늘어남에 따라 남편은 좀 더 큰 곳으로 사무실도 이전했고 직원들도 더 뽑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무실도 한 번 더 이전했고요. 남편의 사업은 가파르게 성장세를 탔습니다. 저도 곁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준 보람이 있구나 싶었고 제 주변에도 다 남편의 성공을 축하해줬죠.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비싼 외제차로 차를 바꿨습니다. 5명 안팎이던 직원들도 수십 명으로 늘어났죠. 저희는 집도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죠. 늘 돈 걱정에 시달리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풍족함과 여유가 넘쳐 흘렀으니까요.
남편의 성공이 곧 제 성공인 것처럼 자랑스러웠고 이제야말로 우리 가족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돈과 성공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말,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나 오늘 중요한 바이오 미팅 있어서 저녁 먹고 들어가. 아마 좀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주말에 골프 약속 잡혔어. 새로 거래처 뚫으려면 어쩔 수 없어.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등등 나중에는 남편의 얼굴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좋기는 한데 남편은 너무 바빠졌고 더불어 가족들에게도 눈에 띄게 냉담해지고 귀찮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징징거리지 말라고 도리어 화를 막 냅니다. 예전에는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거만하고 권위적인 모습만 남더라고요.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사업상 필요하다는 핑계로 외박하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남편의 당연한 변화라고 바빠서 그런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밤늦게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 통화를 했고 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거래처 사람이니 신경 끄라는 소리까지 했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휴대폰은 또 얼마나 잠가두는지. 가장 큰 건 제 감이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묘하게 설레 보이고 들떠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남편이 연락도 잘 되지 않은 채 늦게 오면 불안했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늘어갔죠. 애써 외면하려 해도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그곳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심부름 센터로 말이죠. 며칠 후 약속된 장소에서 만난 심부름센터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네받은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맨 처음 사진이 남편과 젊은 여자가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뒷모습 사진이었습니다. 뒷모습이지만 남편임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진들을 보니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겠더군요. 남편 회사에 다니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최서연이라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예쁘장한 데다 싹싹하고 부침성 좋게 굴었거든요. 사진에는 남편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최서연에게 가방을 사주는 모습, 조심스레 함께 차에 올라타는 모습, 최서연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남편의 차가 들어가는 모습 등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최서연에게 온갖 명품 선물은 물론이고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까지 대주고 있다더군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10수년간 남편의 실패하는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제 젊음과 건강을 바쳐 이룬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인가. 배신감과 허탈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런데 저를 기가 막히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심부름센터의 직원이 추가로 알려준 정보였죠.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최소연 씨에게는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예, 결혼 약속까지 한 약혼남인 것 같고 직업은 회계사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까지 있는 여자가 10살 많은 회사 대표인 제 남편과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니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스릴을 즐기는 걸까요? 제 남편은 또 뭐란 말인가요? 젊은 여자에게 홀려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조강지쳐 배신하고 둘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10수년간 헌신했던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증거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밥 차려달라고 밥 타령을 하는데 얼마나 치가 떨리던지요. 저는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서 뭐 했어? 회사에 있었지. 뭘 어디 있어? 최서연 집에 간 건 아니고. 뭐라고? 남편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앞에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회사, 이게 당신이 말하는 회사 일이야? 최서연이랑 호텔 들락거리고 명품 사주고 오피스텔 월세까지 대주는 게 당신 사업이냐고. 이게 뭐야? 내 뒤를 캤어?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와, 진짜 소름 끼치네. 하다 뒷조사하는 사람까지 썼어? 하면서 자기가 더 펄쩍펄쩍 열을 내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창 혼자 난리를 치더니 어느샌가 가만히 있더군요.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은 자기 혼자 정리된 듯 말했습니다. 그래, 다 알았다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하겠어. 맞아, 나 최서연이랑 만나. 그리고 나 그 여자 사랑해. 이제서야 진짜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은 여자를 만난 것 같아. 라는데 한참의 생각 끝에 고작 하는 말이 저런 거라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죠. 미안하다고 싹싹 빌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아예 달랐으니까요. 뭐? 그 여자를 사랑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이 그동안 사업 말아먹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이 가정을 지켰는지 잊었어? 나는 뭐 피눈물 안 흘린 줄 알아? 사람들이 당신 칭찬할 때마다 마누라 잘 둔 덕에 다행이라고 할 때마다 내 자존심은 땅바닥에 처박혔다고. 당신 옆에 있으면 난 언제나 무능력하고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했는 줄 알아? 당신 사업이 안 됐던 게 내 잘못이야? 왜 나 때문에 당신이 불행했다고 생각해? 나한테 고마웠던 게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불행했다고? 그게 말이야? 그리고 그게 바람 피우는데 정당한 이유라도 돼? 이게 당신이 내 헌신에 보답하는 방식이야? 솔직히 말해줄까? 당신한테 여자로서 매력 못 느낀 지 100만 년은 됐어.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여자가 아니야. 그냥 애들 엄마일 뿐이야. 근데 서연이는 달라. 젊고 예쁘고 상냥하고 무엇보다 날 존경하고 따라준다고. 서연이 옆에 있으면 내가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이 들어. 나는 그런 여자가 필요해. 차라리 잘 됐어. 언제 말할까 했는데 당신이 알아서 내 뒤 다 캐고 다녔으니 그냥 얘기할게. 그만하자. 나야말로 이제 당신 같은 여자랑은 더 이상 그만 살고 싶어. 솔직히 당신도 이런 꼴까지 보고 나랑 더 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혼하고 서로 새 출발하자. 당신도 이제 그 지긋지긋한 남편 뒷바라지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즐기면서 홀가분하게 살아. 응원할게. 라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의 사업 실패 뒷수습을 하느라 밤낮 없이 보험 영업으로 뛰어다녔던 날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제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했던 날들.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고통스러워했던 날들.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허탈감과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남편은 제 눈물마저 외면하고 자리를 떠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완벽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분통이 차올랐고 비참했습니다. 그 충격이 며칠 동안 갔고 저는 일주일도 안 돼서 5kg나 빠져버렸어요. 사람에게 받은 배신이라는 게 참 크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편으로 너무 억울하고 악이 받쳤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더라고요. 성공했을 때 주저없이 저를 버렸던 남편에게 저도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끝날 땐 끝나더라도 제 나름대로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한 거죠. 그렇게 저는 먼저 최서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서연에게 연락해 할 말 있으니 내 카페로 오라고 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들어선 최서연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하더군요. 제가 연락을 했으니 지도 대강 왜 부르는지 눈치는 챘을 겁니다. 또 남편에게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테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앉아요. 네. 내가 무슨 일로 불렀는지는 알죠? 아니요, 저는 잘... 일단 잡아떼는 거예요? 다 알고 왔잖아요. 저는 최서연 앞에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최서연은 눈앞의 증거들을 직접 보더니 당황스러운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차 싶은 얼굴이었죠. 이래도 잡아뗄래요? 사모님, 그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랑 사장님은 정말 그냥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증거들이 다 오해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로 보여요? 당신 부모는 딸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결혼할 남자도 있다면서. 직업이 회계사라던데? 제가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니 최소연의 표정이 아주 가관스럽게 변하더군요. 그 약혼자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당신네 부모님은 얼굴은 어떻게 보고 개망신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너 상간 소송할 거야. 근데 그냥은 안 해. 네 주변 사람 모두에게 다 알릴 거야. 네가 어떤 인간인지 너네 가족도 네 약혼남도 다 알아야 되지 않겠니? 제 말에 최서연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또 선물도 사주시고 하니까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 정도 사이 아니잖아. 내 남편은 나랑 이혼하고 너랑 진지하게 시작할 생각까지 하던데? 그 말에 최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닙니다. 무슨요. 저 사장님이랑 그럴 생각 추호도 없어요. 사모님도 아시다시피 저 약혼자도 있고 내년에 그 사람하고 정말 결혼해야 돼요. 저 그 사람 많이 사랑합니다. 꼭 결혼해야 돼요. 사모님, 제발 소송만은 말아주세요. 네? 저는 무릎 꿇은 최서연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해. 여기서 네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내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현명하게 잘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조언이니까. 제 말에 최서연은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기회요? 네, 사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한 듯 했고 저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최소연도 곧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저와 끝내고 최소연과 새로운 시작이라도 하고 싶겠지만 최소연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최소연을 만나고 돌아온 저는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 분할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편에게도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남편도 저와의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따질 게 많았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제 이혼 조건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저희는 40평대의 현재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는데요. 저는 재산 분할로 그 아파트를 내 명의로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도로 인해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도 별도로 청구한다고 했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결혼 생활 내내 헌신한 걸 생각해서 남편의 회사 지분 절반을 요구해야 마땅하지만 집과 위자료 요구만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회사 지분까지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 집이 얼마짜린데 그걸 통째로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자기 회사 지분을 왜 요구하느냐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이면 그냥 이혼이고 뭐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남편이 말아먹은 돈이 얼마며 내가 전반적인 생계를 다 책임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 묻겠다고 했죠. 현재 사업의 초기 자본도 제 거니까요. 남편도 자기 변호사랑 얘기를 해봤나 본데 저한테 차라리 지금 집을 주고 이혼을 속히 마무리하는 게 본인한테도 더 나을 거라는 결론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최소연이 내야 하는 위자료도 자기가 줄 테니 위자료 소송은 따로 걸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예상치 못했던, 아니 어쩌면 제가 은근하게 유도했을지도 몰랐던 의외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최서연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뭘로 소송을 건다는 거냐고 하니까 남편이 사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했고 거부할 경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제가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했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모양이었죠. 최서연은 저에게 상간소송을 당하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피해자로 둔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제가 박 사장님을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사모님께서도 저에 대한 소송은 안 해주실 수 있죠. 사실 저는 남편이 최소연의 위자료를 준다고 했기에 소송을 안 걸 생각이었는데 최소연이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이는 없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겠다는데 제가 말릴 이유도 없잖아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소송 안 걸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최소연의 선택이 좀 놀랍긴 했지만 저한테는 손해될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복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최소연은 정말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 둘의 지저분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조강지처인 저를 버리고서라도 최소연이 좋다고 자기의 마지막 사랑이니 어쩌니 별 연병을 다 떨었는데 그 최서연은 남편에게 권력형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꼴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최서연을 설득한 모양이지만 그게 안 먹히니 이를 갈고 대응하더라고요. 남편은 최서연이 자기와 합의하에 만났을 뿐더러 고가의 선물과 현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받아냈다면서 최서연의 행동은 명백한 무고이자 꽃뱀 행위라고 주장했죠. 그렇게 법적 안팎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과 폭로를 퍼부었습니다. 최서연도 처음에는 제가 자기에게 상간소송을 걸거나 자기 약혼남에게 말할까봐 걱정돼서 일부러 저 보여주려고 남편에게 고소를 하는 액션을 취한 것 같은데
막상 둘이서 소송이 진행되니 서로 진심으로 빈정이 상한 것 같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둘은 알아서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추악한 이야기들을 꺼내놓았는데 정말 가관이었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추접스러운 스캔들은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겨우 작은 성공을 이끌어냈던 남편의 회사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등을 돌렸죠. 남편이 그토록 성공하고 싶고 지키고 싶어 했던 회사는 결국 남편 본인 스스로 추락시킨 꼴이었습니다. 상간 여인 최서연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녀 역시 이 싸움의 승자가 되진 못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그녀의 거짓말과 탐욕스러운 민낯이 드러났고 소송에서도 패소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이 그 과정에서 그녀의 회계사 남자친구를 알아내서 직접 다 폭로를 했다고 하더군요. 최서연은 자기 약혼남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까봐 가장 두려워했는데 결국 제 남편의 입으로 다 알게 되고 파혼까지 당한 거였죠. 전 남편과 최서연은 그렇게 원수지간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최선을 다해 나락으로 끌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싸움 끝에 그 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남편과의 재산분할 싸움 끝에 받아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는 순간 오히려 십수년간 제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마저 느껴지더군요. 물론 결혼 기간이 길었던 만큼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과 허무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후련함과 해방감이 더 크더라고요. 그 저는 제 카페에서 좋아하는 캘리그라피 작업도 하고 커피도 내리고 수강생들이나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전 남편의 비참한 소식이 들려올 때면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조광지철을 배신한 대가는 이렇게 혹독한 것이구나 라고요. 인과응보, 어쩌면 세상은 참 공평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저의 이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나아가시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늘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